합동화력함은 바다의 미사일 저장소입니다. 한국의 아스널 10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아스널 10은 미국이 1990년대 건조하려던 새로운 형태의 함정입니다. 결국 미국은 아스널 10 계획을 폐기했는데요. 2018년 한국 해군은 국정감사에서 합동화력함 건조 계획을 밝혔습니다. 적의 선제 타격으로 지상 미사일 기지가 공격을 받더라도 해상에서 반격할 수 있도록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을 탑재한 합동화력함 세척을 2020년대 후반까지 전력화할 계획이었습니다. 2020년대에 안창호급 잠수함 안창호급 배치2,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대구급 호위함, FFX 배치3 호위함 FFX 배치4 호위함, 건조 계획이 줄줄이 잡혀 있기 때문에 2030년대로 미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합동화력함의 유용론과 무용론으로 논쟁이 치열합니다. 오늘은 합동화력함과 아스널 1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아스널 10 건조 계획을 폐기한 것을 보고 한국의 합동화력함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미국과 한국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함정은 운용 범위, 운용 목적 등이 다릅니다. 먼저 미국이 건조하려던 아스널 10은 크기부터 미국답게 정말 거대합니다. 한국이 보유한 가장 큰 함정은 마라도함인데요. 길이 199m 만재, 배수량 18,800톤입니다. 축구장 2개의 길이와 같습니다. 아스널 10은 길이 251m 만재, 배수량 3만 톤인데요. 마라도함보다 160% 더 큰 함정입니다. 참고로 한국이 계획한 경항모가 41,500톤입니다. 아스널 10은 크기만큼 많은 수직 미사일 발사대를 탑재할 예정이었는데요. 무려 500셀의 수직 발사대입니다. 동급 이지스함보다 40여 셀 더 많이 탑재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128셀 탑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스널 10단 한 척으로 한국 최고 화력인 제7기동전단의 70%에 이르는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은 왜 이렇게 대단한 아스널 10 건조를 폐기했을까요? 대외적인 이유는 한 척이라도 잃으면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해군 참모총장은 제러미 마이클 보더였는데요. 보더 총장은 해군 함대파였는데요. 해군의 실권을 쥐고 흔드는 해군 항공대파 파벌과의 싸움 중이었습니다. 결국 온갖 정치적인 흙탕물 속에 자살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외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아스널 10 계획이 폐기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를 제외하고도 미국이 아스널 10 계획을 폐기할 이유가 있는데요. 아스널 10은 원형항의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미 해군은 전 세계 분쟁 지역으로 출동하는데요. 5대양을 누비고 다닐 수 있어야 하죠. 미 함대를 따라다닐 수 있는 거대한 엔진과 출력이 필요합니다. 함정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죠. 합동화력함은 원의 작전 능력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요. 저가의 미사일 발사함이 목표인 만큼 엔진에 대한 부담은 미국보다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널 10은 많은 수의 수직 발사대를 탑재하는 만큼 자함 방공용 무기는 최소한만 탑재하는데요. 엄청난 무장을 하고 있는 만큼 단 한 척만 격침돼도 전략의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아스널 10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모함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호위를 받아야 하는데요. 항공모함 전단과 같이 아스널 10 전단을 구성해야겠죠. 합동화력함에 탑재되는 항공미사일들은 어디에서나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데요. 위험한 바다로 나가지 않고 안전한 군항해의 방공망 속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죠. 추가적인 호위함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오하이오급 전략원잠 1번함부터 4번함까지 개조를 했는데요. 잠수함 한 척에 154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수함 4척은 626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니 구태여 아스널 10이 필요하지 않게 된 거죠. 참고로 오하이오급은 수중 배수량 18,750톤, 길이 170m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잠수함입니다. 가장 큰 잠수함은 러시아 보레이급 잠수함인데요. 수중 배수량 24,000톤, 길이 170m입니다. 150킬로톤 핵미사일 16발을 탑재하고 있죠. 중국도 아스널 10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2만 톤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가지 안을 제안했는데요. 1안은 반잠수정 형태로 함선의 대부분이 수면 아래에 있고 레이더와 함선의 상부만 수면 위로 나오는 스텔스함입니다. 미사일 발사 시에는 수면으로 떠오르는 형태죠. 평시의 선체의 대부분이 수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피탄 면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안은 잠수함과 같은 형태로 평시의 1안과 같이 운항하면서 필요시 잠수를 할 수 있죠. 1안의 잠수 능력을 부여한 것입니다.
잠수 성능은 단순하게 레이더와 광학 관측을 피하는 수준인데요. 은밀성이 요구될 때 얕은 수준의 자망을 하는 것입니다. 잠수 중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는 없고요. 미사일 발사 시에는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한국은 왜 합동화력함을 도입하려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미사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사일의 진심인 나라인데요. 한국의 독침 전략은 유명합니다. 내가 아프면 너도 아파야 한다는 전략이죠. 독침 전략은 방어적인 전략이지만 국지전이 없습니다. 한국을 공격하는 어떤 나라든 국가 기능을 잃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독침 전략의 핵심은 미사일인데요. 한국의 핵심 전략 무기는 현무 계열의 미사일들입니다. 현무2, 현무3, 현무4, 현무5가 있는데요. 한 발당 가격이 20에서 40억 원입니다. 한국은 이런 미사일을 최소 2,000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700기를 보유했고 2018년부터 5년간 300기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2020년 개발 완료된 현무4도 수백 발 양산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어 현무 계열 미사일만 2,000발 이상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매년 증가할 예정입니다. 매년 발표되는 국방중기 계획을 보면 빠짐없이 미사일 전력 확대, 미사일 정밀도 증가, 미사일 사거리 증가, 미사일 화력 증가 등등의 표현으로 미사일 보유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작년 발표된 국방중기 계획에서는 지대지, 함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전력화,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핵심 표적 타격 능력 증가 등의 표현으로 미사일 양산을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2,000발의 미사일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장거리포 전력의 70%를 단 하루 만에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0%는 대략 2,850발이고 여유분을 생각하면 최소 3,000발까지는 생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도 아니고 겨우 70%인데 뭐가 맞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현무 미사일 외에도 사거리 190에서 290km인 전술지대지 미사일,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잠수함 어뢰관으로 발사하는 하품 미사일, 해룡 함대지 미사일 등과 같은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타격 능력은 100% 이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현무 계열의 미사일들은 어디에서 발사해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데요. 한국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는 100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동식 발사대는 한량의 20억이라는 고가임에도 미사일 한 두 발밖에 발사할 수 없습니다. 일제 타격을 하려면 적어도 수백 량이 필요한데요. 미사일 4일로가 더 효율적입니다. 대규모 고정시설은 적국에 좋은 어기감이 됩니다. 전시의 적국 특작부대의 침투나 미사일 공격의 주요 목표물인데요. 한국과 북한처럼 장기간 대치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 서로의 주요 시설들에 대해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모두 담지 않는 것처럼 한 곳에 거대한 미사일 기지를 만들기보다 여러 곳의 중소 규모의 미사일 기지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군용부지 선정도 어렵습니다. 군용부지가 해결돼도 지하기지화해야 하는데요. 미사일 4일로 건설 비용이 대형 함성 건조보다 큽니다. 일제 타격을 위한 플랫폼이 바로 합동화력함인데요. 이지스함은 10에서 20%만 함대지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지만 합동화력함은 90% 함대지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처럼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2011년 미국은 리비아를 타격하기 위해 오디세이 새벽 작전을 수행해야 했는데요. 리비아군의 방공망을 향해 124발을 일시에 발사했죠. 154발을 발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석당 4조 원의 건조 비용이 들고 한 해 유지비가 약 1,00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합동화력함을 건조하는 것보다 미국처럼 잠수함을 이용하는 것은 어떠냐는 의견이 있는데요. 건조 비용 유지비를 제외하더라도 거대한 잠수함을 운용하기 위해 핵잠수함이 필수인데요. 한국은 핵잠수함을 건조한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 국제적인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중형 잠수함인 안창호급은 겨우 6셀, 안창호 배치2는 10셀의 발사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적당 건조비가 1조 원이 넘습니다. 차라리 이지스함을 더 건조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는데요. 한국이 계획하는 합동화력함의 수직 발사대는 150여 셀인데요. 128셀인 세종대왕급과 비교해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건조비 1조 원, 유지비는 2013년 기준 514억이고요. 또한 운용인원이 300명입니다. 합동화력함 건조 목적이 저렴한 비용과 적은 운용인원으로 많은 미사일 발사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순신급 이상의 탑재된 탄도, 순항미사일을 모두 합쳐도 192발의 함대지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 전국토를 요새화했는데요. 주로 화강암 지대에 6,000개 이상의 지하 시설물을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만을 생각하면 바지선 형태의 합동화력함이 맞지만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생각하면 중국과 같은 반잠수정 형태의 합동화력함이나 평상시에는 호수 바다 아래에 착저해 있고 미사일 발사 시에만 떠오르는 무인 합동화력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방어를 위한 무인 합동화력함과 5대양을 누비기 위한 합동화력함 모두 양산되기 바라며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